제가 6시간 전에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글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블로그에다 먼저 글을 작성을 하고 요거를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칠 생각입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 더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게 좀 완성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여튼 글의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영상을 통해 할 생각이니까 요 블로그 글이 궁금하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제가 링크 올려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은 채권 시장과 2023년 우리는 이라고 잡았는데, 제가 이 채권 관련된 내용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내용들은 이전에 한번 영상을 다룬 적이 있죠. 근데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다시 보니까 조금 설명에 치중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볼 만 했는데, 결론을 그 당시에 만들지 않고 좀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글과 영상에는 어느 정도의 결론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는 거는 금리 오르면 증시 빠진다, 이런 간단한 공식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왜 그런지, 그리고 왜 그게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지를 알게 되는데요. 결국 금리라는 거는요, 시장 참여자들한테 최소한의 너는 요 정도 벌어야 돼 라고 하는 최저 수익률 마지노선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N극과 S극으로 나뉘어가지고 N극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3%를 줍니다. 그러면 S극에 내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3%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지 S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0%대였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투자를 하건 아니면 우리 민간에서 좀 많이 와닿는 건 예적금을 투자를 했을 때 연 이자를 1% 준다라고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거기다가 예적금 예치를 안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2020년도로 여러분들이 돌아가 보시면 평소 주식 안 하던 분들도 주식한다라고 많이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뉴스를 켜도 예능에도 코미디에도 다 주식 얘기입니다. 심지어 저는 랩을 좋아하는데 슈퍼비 같은 애들은 랩 가사에도 이런 주식 수익률 같은 내용들 혹은 코인 관련 내용들 말하기도 하고요. 상금을 비트코인으로 주는 프로그램도 생겼을 정도로 한창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속된 말로 투자 안 하면 정말 바보 취급하던 시기였어요. 2020년과 2021년은. 그래서 저야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계좌 어떻게 만들어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뜬금없게 이제 SNS에다가 수익률 자랑하는 친구들도 좀 보였었고, 지인들도 보였었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때가 고점이었더라고요. 여튼 지난 얘기긴 한데, 여튼 저는 그 당시가 그래도 되게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세상 살기 무서워지기도 하고 다들 우울감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주식 때문에 좀 할 얘기도 많아지고 좀 활기가 어느 정도 불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꽃밭이 이렇게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21년 9월부터 단기 채권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장기 채권은 이미 좀 올라가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주황색 선이 단기 채권입니다. 2년물이고요. 요게 조금 더 가파르게 올랐죠. 21년 9월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불과 한 1년 정도 또 안 돼가지고 0.5%대에서 3.5%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금리가 0%에서 0.5%일 때는 투자를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2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4%대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이제 최소한 4% 이상 벌어야 된다 라고 압박을 넣는 거죠. 물론 증권사에서 고객님 당신 4% 이상 벌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채권에서 4%를 보장을 해주고 우리가 예적금만 넣어도 기준금리 4%면 플러스 2, 3% 더 주거든요. 그렇게 좋은 예적금 상품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걸 안 하고 대신해서 주식을 한다는 거는 은행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그 예적금 이율 이상을 벌어야지 본전을 치는 거잖아요. 이게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서 깊게 들어가다 보면 듀레이션도 파악을 해야 되고 밸류 앤 리스크를 해서 VAR도 봐야 되고,
이 채권에 대한 이야기는 좀 수도 없이 긴데 이거를 그냥 우리 민간의 삶에서 와닿게 느끼려면 예적금으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코로나가 한창 터진 2020년에는 0%대, 지금은 4, 5%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 요 일드는 우리가 시장에게 요구받는 최저 마지노선 수익률이다. 지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이다. 물론 4%는 당일날 벌 수도 있고요. 뭐 몇 초 만에 벌 수도 있는 수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몇 초 만에 잃을 수 있는 돈이죠. 실제로 시장 참여자 중에서 연 4%를 무조건 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좀 새 나가 보면 특히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들 5, 60대, 뭐 70대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과 지금 MZ세대가 투자에 대한 관점이 아예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들이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한창 젊은이 시절에는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기준금리가 9%였습니다. 기준금리가 9%면요. 시중 은행에서 상품 잘 찾으면 12%대, 15%대 충분히 구할 수 있던 시절이었고요. 그러면 요때는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요. 괜히 주식 투자할 바에는 그냥 예적금 꾸준하게 회사 다니면서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저축 잘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세대들 보면 어떤 종목이 좋더라. 테슬라 왜 이렇게 떨어졌냐? 뭐 애플 어떻냐? 미장 갈까? 아 그냥 코인을 더 살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야, 나 뭐 하나은행 갔는데 여기 뭐 예적금 5%더라. 아니면 뭐 야, 우리은행은 6%야. 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다 투자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식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 세대는 늘 그 통장을 끼고 다니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전자레인지 아래에 이제 어머니가 그 가계부를 쓰시고 옆에 통장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각 은행별로 통장 모아두시고 월급 얼마 들어오면 얼마는 요렇게 그리고 저희 이제 형제들한테 얼마씩 그 통장에 예적금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잘 하고 발품 팔면서 이렇게 은행 돌아다니면서 정보 얻어가지고 좋은 상품 투자하고 좋은 상품 예적금 하고 거기서 조금 스케일 키워가지고 주택 하나 사거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 사거나 혹은 뭐 요때 뭐 땅을 구입한 사람들도 있고 뭐 그게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점이 다른 거죠. 어른 세대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는 그냥 굳이 왜 그런 걸 하냐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친척 어른들 중에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 IMF를 겪고 당이 박살나는 걸 몇 번 보신 분들은 야, 그 주식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죠. 자, 뭐 여튼 지금의 상황은요. 여튼 금리 상승에 따라서 채권 시장으로 유동성이 좀 빨려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증시의 자금은 이탈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딱히 그렇게 뭐 자세하게 다룬 건 없어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금리가 단순히 인상했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요. 금리 상승에 따라서 채권은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은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뭐 20년물과 5년물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예 그냥 극단값으로 2년물과 30년물을 비교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2021년 9월을 기점으로 채권 이자율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냥 둘이 같이 올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같이 올랐는데 원래라면은 주황색 선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2년물 채권이 아래에 있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설명한 거 있어서 설명 안 할 건데 그냥 오래 투자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더 대우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장기 채권이 일반적으로는 단기 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 기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현재 그렇습니다. 여기부터가 이 영상의 메인 포인트고요. 어떻게 보면 저의 주장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제 관점을 가장 잘 투영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복잡한 인간관계 다 빼고 그냥 수요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와 같은 개인이 아니라 큰 자금을 굴리는 주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규모가 뭐 5천억, 1조 요 정도 굴리는 대형 자금 운용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현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증시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털기는 좀 아쉽고 그렇다고 바로 사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기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돈을 썩혀둘 순 없죠. 현재의 상황은 증시에다가 채권 대비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바로 투자하기 애매하기도 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주식시장이 바닥이 잡혔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포지션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서 긴축으로 돌아서는 그 시기에 주식에서 많은 자금을 빼서 그거를 이제 채권 시장으로 옮겨갈 건데 관건은 2년물, 5년물 같은 단기 채권을 접근할 거냐 아니면 뭐 10년, 20년, 30년물 정도 되는 장기 채권을 접근할 것이냐인데 일단 중립 포지션으로 놓고 나서 언제든지 이걸 증시로 투입할 수 있게끔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와 동시에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기 채권 투자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원래 좀 세계가 뒤숭숭할 때 주로 자금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을 했냐면 금, 그리고 채권, 엔화였습니다. 채권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빼고 보면 금과 엔화로 원래 많이 쏠려갔어요. 얘네의 특징은 지난 역사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왔다라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뭐 금은 실제로 장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부자들 중에서는 일부 금을 그냥 금괴로 사신 분들도 많고 금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은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과거처럼 엄청 코어가 튼튼한 나라다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당장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 뭐 있어? 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뭐 미쓰비시, 소니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대체제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 그리고 저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지나친 장인정신이라 봐요. 지나치게 장인정신을 추구한다라고 보기에는 독일보다는 조금 뭔가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장인정신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용은 또 줄일 수가 없었는데 양산해내는 중국에는 잽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국가가 생산해내는 그 재화들의 색깔이 그리고 그 감성이 좀 많이 퇴색됐습니다. 여튼 지금 거대 자금들이 피해갈 수 있는 잠시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지금 거론될 수 있는 거는 단기 채권과 그리고 금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금을 지금도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이 그닥 끌리지가 않아요.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향후 오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금을 넣는 것보다는 단기 채권에 머물다가 눈치 보다가 천천히 증시로 베팅을 하는 게 더 우월한 저는 베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튼 뭐 여기까지가 뭐 핵심 내용들의 전부이고요. 위에 제가 말씀한 내용들이 납득이 되신다면 사실 투자 포인트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 거냐? 저는 이전에 증시가 먼저 채권보다 움직였는데 반대로 바닥이 잡히는 과정에서는 채권 시장이 먼저 바닥 시그널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은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현상이 해소되었을 때 그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바로 뭐 3.6%대를 뚫고 아래로 내려간다. 뭐 2%, 1%대로 떨어진다. 요걸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은 뭐 4%랑 4.4%랑 3.9%인데 이게 나중에 뭐 6%, 5% 될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되더라도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 아래로 내려가면서 스프레드가 확장된다면 저는 채권 시장을 기준으로 위험 자산에서 도망쳐서 단기 채권으로 도망갔던 그 자금들이 다시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거나 혹은 그러할 모멘텀이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올해 전망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게 올해가 이제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소름 끼치는 게 2020년과 21년도에는 코스피 3천 간다, 4천 간다, 5천 간다라고 하던 양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피가 그냥 사방에 다 퍼져 있는 분위기에 와가지고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여기서 바로 어떤 급진적인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려워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지지 체크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수도 없이 있어야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체에서 얘기를 하거나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해서 나오는 거는 당장 올해가 더 힘들다, 더 많이 박살날 거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을 할 겁니다. 인정해요. 올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장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올해는 그러한 분위기들을 받아내고 내 소신껏 매수를 하건 아니면 홀딩을 하건 버티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는 눌림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좀 일방적으로 계속 눌렀어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일방적으로 누르진 못할 겁니다. 계속 반발 매수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랐다라고 하는데 2022년도에 메말랐던 그 유동성은 시장에 넘쳐나던 그 개미들의 유동성이었습니다. 앞으로 장이 낙폭 과대를 보인다면 그걸 받아내는 거는 지금 잠시 대피해 있는 거대 자금들이 조금씩 매집을 하면서 그거를 받아내주는 움직임들이 나올 거라 좀 보고요. 저는 전반적인 장의 하락보다는 차별화 장세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다 다이어트를 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그 성장세가 보이는 기업들은 더 두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거라 봅니다. 다들 그거 겪어보셨잖아요. 2020년도에 장 한창 좋을 때 실적 역대급 찍어도 별로 안 오르고 오히려 개잡주들 오르는 거. 반대가 될 겁니다. 올해는. 실적이 좋으면 더 많이 두각돼가지고 와 이런 장에서 저렇게 실적이 좋아? 이러면서 떡상을 하게 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섹터로 저는 하나로 꼽자면 로보틱스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